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F-21 최초 양산 계약이 보도되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방사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F-21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5,56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한화시스템과 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더를 1,100억 원에 계약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KF-21이 개발을 넘어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가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유럽 군사매체 DEFENSEANDAVIATION은 스페인 공군의 두 번째 전투기용 F-35에 대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항상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전투기 모델을 운용해왔다며 EF-18호넷이 서비스에서 철수하자마자 유로파이터 말고도 함께 영공을 방어할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변국 영국과 이탈리아는 F-35와 유로파이터가 있고 독일도 이 옵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는 라팔과 미라지만이 있고 폴란드에도 F-16과 FA-50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도 자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공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F-35를 인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스페인 해군에 필요한 F-35B까지도 아직 도입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 해군은 전투기 없이 해상 방어 전력에 공백이 생겨 그대로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F-35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고 도입 비용과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주문한 나라가 많아 제때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유로파이터로만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나라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속도나 항속 거리 상승 고도, 레이더 탐색 거리 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레이더 스텔스 기능이 없고 이를 위한 내부 무장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고 언제 개발이 될지, 과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스페인에서는 유로파이터와 함께 스페인 상공을 지킬 F-35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디펜스 앤 에비에이션은 다양한 기종이 있지만 스페인에게 F-35의 한국형 대만 KF-21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KF-21은 F-35와 같은 스텔스기가 아니지만 쌍발 엔진 항공기로 특히 해안선이 긴 국가에서 F-35에 비해 눈에 띄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을 비롯해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는 항상 쌍발 엔진 항공기를 선호해왔다고 했습니다. 공해에서는 엔진이 고갈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쌍발 엔진 항공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이지만 KF-21은 쌍발 엔진이라 유사시에 생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페인은 항상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에게 따라가는 형국이었으나 만약에 유로파이터와 함께 운용할 쌍발 엔진 스텔스기가 필요한데 F-35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KF-21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기로 더 나아가 6세대까지 계획하고 있기에 스페인에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KF-21 양산 계약을 맺은 3사의 계약 금액을 합산해 양산 대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대당 가격은 1,30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는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 약 4천억 원과 후속 군수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기체만 보면 양산 단가가 대당 1,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35 등 경쟁 기종이 2천억이 넘기 때문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고 더 중요한 것은 KF-21의 유지 비용은 4세대 기반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기에 KF-21의 UAE와 사우디가 공동 개발을 하려 하며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KF-21 양산 계약까지 맺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하고
수출형까지 만드는데 수출형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듯한 내용까지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구독자 100만 명에 가까운 한 군사 채널에서 인도네시아는 탈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실제로 KF-21보람의 전투기에 새로운 변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출형 개발 소식이 들리자 인리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새로운 수출형 개발을 두고 이것이 향후 우리나라가 KF-21EX를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변종을 획득할 가치가 있다고 한국을 설득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KF-21 보람의 부채 상환을 제때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인리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산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6월 26일 인리 조나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에는 F414 엔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스네크마 M88 스네크마를 사용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받아 F414 엔진을 쓰지만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어떤 유형의 엔진을 사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성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라팔에 들어가는 스네크마 M88 엔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엔진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달겠다는 어이없는 보도였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 유출이 확인되어 공동개발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9일 조나자카르타는 사우디 살만 국왕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면 구매를 취소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사우디가 첫 번째 고객인 인도네시아에서 KF-21 보람의 성능을 확인해야지만 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KF-21은 한국군의 우선 인도되며 지금 인도네시아 아니라도 사겠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꿈을 꾸고 있는 나라가 최근 FA-50 20여 대를 수입한 페루입니다. 페루에서는 지금 FA-50에 이어 KF-21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산 KT-1 훈련기와 KA-1 무장 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한국산 군용기 운용국입니다. 한국산 수입 군용기 20대 중 16대는 동체와 날개 등 반제품을 가져가 페루의 국영기업이 최종 조립했습니다.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은 완전 현지 생산 방식으로 페루 수출이 추진되는데 페루는 한국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KF-21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페루의 한 군사 채널에서 KF-21 보라매가 미국 F-35보다 성능이 좋나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KF-21의 우수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때문에 한국이 난처해진 상황까지 지적했습니다. 페루 네티즌들은 이 영상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쫓겨나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한국은 계속할 수 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티르키예한테 구걸하는 존재가 된다. KF-21이 라팔보다 최선의 선택이다. 이 전투기가 5세대 개발로 확대된다면 2030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우리 공군에 투입될 예정이다. 페루는 FA-50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작하려면 2471을 먼저 갖고 2030년에 5세대를 거쳐 최소 48기를 가질 수 있다. 페루는 약 10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테자스 전투기, 지연과 품질 문제는 언제 끝날까? 인도 매체 MATHRUBHUMI 캄 인도의 테자스가 지난 7월 2일 인도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 HAL의 임원들이 7월 말까지 인도 공군에게 인도될 테자스 전투기가 당초 3대라고 했지만 한 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에 체결된 계약에는 2024년 2월까지 테자스 MK1A 3대의 기체가 인도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올해 3월 다시 2024년 중반에 인도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HAL은 두 번의 마감일 연장을 발표하고 첫 번째 연장된 인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두고 지연의 역사라고 조롱 섞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199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하고 미국산 엔진과 이스라엘 레이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개발과 납품이 지연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개발에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자체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산 엔진을 도입했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산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군 보급은 물론 대량 수출까지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18대를 생산하고 세계 제조라인에서 연간 24대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도가 예정한 대로 테자스 Mk1의 개량형 MKLA 생산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04 엔진의 인도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주문이 밀리면서 인도가 요청한 F404 엔진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왜 진작에 한국처럼 빨리 미국산 엔진을 도입해서 개발하고 자체 엔진 개발은 이후에 하는 플랜을 짜지 않았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 만에 엔진 1만 대를 생산을 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화는 창원 공장에서 1만 번째 엔진인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면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얻어냈고 많은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시켰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한다고 버티다가 30년이란 시간을 버리고 이제서야 미국산 엔진을 도입해 테자스를 생산하려 하지만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연이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을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과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한화에서 라이선스 생산으로 만드는 F404 엔진으로 지연 없이 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FA-50 18대를 주문한 말레이시아는 당초 인도 테자스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FA-50으로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면 품질도 문제지만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한국산 무기까지 고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도 테자스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했고 이집트는 테자스가 아닌 FA-50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대로템의 장갑차 100호를 기약했던 남미의 페루가 FA-50 도입 소식과 함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는 2일 페루 공군은 FA-50 총 20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는 한국 KT-1 훈련기 도입 사례처럼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조립 시 기술 이전 효과는 물론 페루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약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 공군은 FA-50 외에도 브라질 엠브라이르의 슈퍼 투카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미국 텍스트론의 스콜피온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지만 성능과 가격 경쟁력,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A-50을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페루의 FA-50 도입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인도네시아를 배제한다는 말이 나온 직후라 절묘하다고 했습니다. 페루는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항공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 문제와 더불어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개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페루의 KF-21 공동 개발을 하자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페루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페루와 손을 잡는다면 이는 중남미 시장에서 KF-21 개발 및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페루가 FA-50 도입을 확정하고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한다면 한국 방위 산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중남미 시장은
인도나 중국이 노리는 시장이었는데 페루가 한국에 FA50을 도입하고 KF21까지 도입한다면 한국이 그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KF21을 못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가 수-35를 인도네시아에 팔면서 비용을 파미로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35는 F-16보다 우위로 평가되는 전투기인데 KF-21을 대체하려면 5세대 스텔스기 수-57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리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달 30일 KF-21보람의 전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57보다 인도네시아에서 훨씬 더 유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KF-21은 KF-21A, KF-21EX, KF-21SA 등 세 가지로 변형되어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러시아산 수-57은 지금 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수-57은 상당한 진전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량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에 게시된 우크라이나 전쟁 브리핑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서 수-57 전투기를 공격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의 더 가디언 페이지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의해 쉽게 격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받지 못한다면 러시아나 중국, 인도산 전투기를 어쩔 수 없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모두를 놀라는 엄청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 후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엔진 공장은 IT 기반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서 KF-21의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의 진짜 목적은 한국산 엔진 개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에 나섰고 여기에 국내 최고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한국의 거대 회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것인데 인도나 중국과 달리 한국의 수준이 높아 미국과 영국 등 방산 선진국들도 한국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나 두산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됩니다. 1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달 검증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두고 그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진 기술 확보는 한국 방위산업 포트폴리오가 전차 미사일 잠수함에 이어 전투기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배신으로 비용이 부족해지자 한국이 페루의 KF-21보람의 사업에 참여를 요청했다. 남미 국가 페루가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배신으로 한국이 페루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의 기사를 인용해 페루 정부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전하며 한국도 사업자금 조달에 페루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미국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지만 KF-21 사업은 장점이 많다며 아직 전투기 개발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 투자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KF-21 첫 출고식에서 시제기 위해 페루 국기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이때부터 수상했어라고 말하며 페루 KF-21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시 행사에 초청해서 참여한 나라들 국기는 다 띄워졌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산 훈련기를 쓰고 있던 페루는 정식 초청받아
KF-21을 현장에서 보았고 한국은 페루에게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가 있는 라팔로 재미를 보고 있는 프랑스가 KF-21에 대한 긴급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7월 2일 KF-21 1차 20대 주문이 왜 유럽 항공산업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업계는 K-전차와 IFV S-21K 구자주포 KSS-3을 탑재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이어 이제는 KF-21 보라매로 중형 전투기까지 수출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한국 공군의 KF-21 보라매 블록1 쌍발 전투기 20대에 대한 첫 주문을 막 체결하여 국제 무대에서 항공기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기술적 야망 때문에 보라매는 균형 잡히고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의 모든 특성을 제시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성공을 지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구 무기, 특히 유럽 무기와의 경쟁에서 정기적으로 승리하는 한국의 기갑 및 포병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왜 KF-21이 무서운지 두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KAI와 국가혁신기관인 방위사업청 DAPAE, 특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개발 및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며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10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 외에 15개의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방산 강국들이 합작으로 무기들을 만들면서 서로 이권을 더 얻으려고 온갖 잡음과 불협화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개발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 단독으로 정부 주도하에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은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되어 무려 22년이 지난 2006년에야 프랑스 공군에 초도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UAE, 브라질에 팔려고 했지만 무려 10년 넘게 안 팔렸습니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만든 유로파이터도 개발에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KF-21은 2025년에 공군에 인도된다면서 2016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출시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개발비도 9조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라팔은 65조가 들었고 유로파이터가 20조 원이 들었습니다. F-35는 무려 2,000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개발에 소요한 시간과 비용을 KF-21과 비교해보면 완전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이를 지적하며 보라매는 초도 비행부터 전투기가 성능을 입증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첫 비행부터 한국 공군의 첫 번째 생산 항공기가 인도되기까지 단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과 유럽 전문가들은 KF-21의 개발 속도에 감탄하면서 지금 경기하고 있는 것이 KF-21 보라매가 3가지 버전으로 개발되며 각국에 맞는 수출형까지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수출형 KF-21SA는 잠재적 수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버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국 표준과 매우 유사한 전투기이지만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무장과 내부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한국이 유럽에서 K구자주포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을 이겼듯이 KF-21로도 이들 국가들을 머지않아 압도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KF-21은 블록1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지만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며 페루가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이고 6세 대개발에는 UAE와 사우디 등 중동의 거대한 자본으로 더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이란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방산 강국들은 KF-21을 경계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KF-21의 개발 속도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KF-21 블록1에 이어 블록2를 건너뛰고 완벽한 스텔스기가 되는 블록3로 바로 가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 삼는 내부 무장창을 달고 완벽한 스텔스기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작년 6월 28일 한국형 KF-21보람의 전투기는 F-35보다 먼저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매체는 새로운 전투기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한국의 KF-21시제 6호기가 방금 첫 비행을 마쳤다고 놀라위했습니다. 한 달 전 KF-21은 첫 번째 부분적 전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 항공기는 2026년부터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까지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어김없이 진행된다면 미국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고 있는 F-35보다 먼저 완전 작전 능력 FOC를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양산 단계에도 먼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F-35 라이트닝 11보다 15년 이상 늦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어려운데 F-35는 스텔스, 데이터 융합 및 센서 분야에서 상당히 더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입증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F-35보다 무려 20배 이상 저렴한 70억 달러, 하나 9조 원이라는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KF-21의 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고 상대적으로 미국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와 비용 증가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거액을 쏟아부은 F-35는 아직도 900건에 달하는 결함을 보이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KF-21은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결국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이 2023년 6월 기사에서 KF-21에 대해서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F-16 라팔 유로 타이푼 그리고 수-35 등이 경쟁하고 있는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곧 초대될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국제 정세가 러북과 한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입장에 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일한 휴전 국가여서 생기는 긴장감에 더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고 한국을 도발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하고자 미국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과 합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은 침착함을 넘어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전 세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때 프랑스 장교 출신이자 현재 프랑스 국회의원인 한 군사 전문가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 전 유럽 매체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다들 한국을 잘 모르고 있어서 한국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듯 싶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다. 만일 지금 한국이 금기를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먼저 선을 넘어버린 지금 우리는 한국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부디 평화협정이라는 조약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한다. 프랑스 육군의 장군 피에르 드빌리에 국방참모총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 역시 육군 장군이기에 한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지녔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한국은 해군, 공군 모두 굉장한 수준을 자랑하지만 특히나 육군 면에서는 미국 전투부대와 맞서도 호각을 이루거나 혹은 우위를 점할 만큼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아니다. 그로 인해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이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절대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에르 드빌리의 합참의장은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 정책에도 이빠른 소리를 하며 비판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사임했을 정도로 곡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런 그의 발언이었기에 그의 경고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가장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러북 동맹과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건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칫하다가는 러우 전쟁이 크기를 키워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의 스케일에 비해 한국은 러북의 도발에도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맞서 해외에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언론들은 한국은 객관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분명히 전 세계 군사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 강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북의 합심 공격을 이렇게까지 받아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지적한 점은 한국이 군사 강국이긴 해도 러북에 비해 소국이라는 점과 핵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해외 군사 언론들은 물론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숨겨둔 비장의 수라도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경고에 오히려 우리 한국을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간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까지 지원해줄 것. 그럴 경우 러시아 역시 차차 재밌어질 것이다. 라며 더욱 강하게 나온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육군 장교 출신인 피에르 드빌리의 합참의장만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빌리의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은 육군이 무척이나 강력한 득이한 구조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한국을 세계 강대국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수치들은 주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인접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력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핵이 없다는 것은 사실 한국에게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며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수많은 군사기술력들과 최첨단 무기들로 점철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오직 현무 5 하나만 놓고 성능을 따져봤을 때도 핵보다 훨씬 유동성 좋고 강력한 위력과 폭발 범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게 있어서 핵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한국이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해질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이 기분이 상해 부디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주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어서 드빌리에는 한국에는 제7기동군단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동군단이 존재한다. 이 부대는 1980년대 초반에 창설된 부대로서 예하에 전차와 기계화보병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보병사단만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최상급의 기동전 제대이다. 때문에 시스템면의 강력한 기계화보병사단 차원이 다른 수준이고 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대한민국 군사군으로도 손꼽히는 화력을 제치고 소일상급의 기동전 제대이다. 이어서 드빌리에는 한국이 무서운 건 단지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무기들은 이미 전세계 최첨단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수많은 방산 시장을 한국이 차지했다는 것 자체로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이미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 K 블랙팬서를 200여 대 운용 중이며 나머지는 K 블랙팬서와 그야말로 극적일 정도의 대조를 보여주는 구형 M48 계열과 수십 대의 T-80, T-62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약 3,800대의 전투장갑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K200, K200A1 계열의 궤도형 보병운송장갑차 APC들은 미국 M113 보병운송장갑차를 기반으로 한국 현지 사정에 맞춰 개발한 버전이며 보병전투장갑차 IFV 버전의 1,7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3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은 또한 400대의 미국 M113 보병수송장갑차 AP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피아트 파이엣에서 면허를 받아와 생산한 KM90만 901 구형 차륜형 보병수송장갑차 APC도 400대 정도 운용하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 전력은 2,700문의 155견인포와 거의 2영문에 달하는 105견인포에 의해 완성된다.
다연장 로켓 전력으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구형 130경량 로켓 발사대 K136 구룡 156문과 MRLS M270 로켓 발사대 58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육군은 심지어 새롭게 개발한 239 중형 로켓 발사대 K239 천무를 최소 120문에서 최대 수백 문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부대들은 현무이 탄도미사일과 현무삼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수십 기 운용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빌리에는 대한민국은 자주포들 뿐만 아니라 포병 역시 강력하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포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현대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국의 M109A2 팔라딘을 면허 생산한 K55 180문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수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자주포들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전례 없는 수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가 K55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00여 문의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 밖에 105포를 장착한 K105A1 풍익 차륜형 자주포가 850문까지 양산될 계획이며, K200계열 보병 수송장갑차에 120박격포를 장착한 비격 자주박격포도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이다. 로 생산한 보다 현대적인 차량들로 이들을 교체해 오고 있다.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IFV인 K21은 거의 500대 생산되었고, 차륜형 보병 전투장갑차인 K80만 8806은 내년까지 60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군사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중에 있다. 최근 고스트 커맨더라는 무인 핵잠수함까지 연구하는 데 이미 성공했고, 이를 제작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 고스트 커맨더는 유령 함대와 같은 고스트십을 기반으로 한 해군 함대로서 지금처럼 소모전이 곧 국가의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인 핵잠수함기, 게다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유령 함대의 개발은 확실히 두려움을 넘어 경이로울 만하다. 그래서 경고하건대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평화협정이라는 금기를 깨지 않도록 바라야만 한다. 프랑스 참모총장조차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한국의 K 전차가 폴란드에 진출하고 호평을 받자 위기감을 느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신형 전차를 선보이며 한국의 독주를 막으려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차 생산에 있어서 늘어지는 납기와 터무니없는 가격, 연이은 수주 실패로 갖은 조롱에 시달리던 독일은 프랑스와 손잡고 신형 전차를 선보이며 한국의 K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내놓은 신형 전차들의 면면을 보면 당분간 K 흑표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이 프랑스와 내놓은 신형 전차는 공개되자마자 외관은 물론 가격 등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 전차보다 한국의 K 전차가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가 오랫동안 협상 중이던 독일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이탈리아 전차 도입 사업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K 전차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신형 전차는 왜 K 전차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 또 이탈리아 전차 도입 사업에 한국 K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을, 얼마 전 영국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 3가 첫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 영국의 챌린저 3는 현재 8대가 먼저 개조된 상태로 우선 148대를 개량한 후 최종적으로 227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챌린저 2의 차체에 독일 라인메탈의 포신을 조합하고 주요 시스템을 개량해 챌린저 3을 내놓았습니다. 챌린저 3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주포인데요. 본래 사용하던 L30A1 강선포가 나토 표준 포탄을 사용하는 라인메탈 L55A1 120활강포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그동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5km까지 교전이 가능해졌다고 흥분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중입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 기업인 KNDS는 140대형 주포로 포탑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레오파드 2 전차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KNDS는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와 프랑스의 넥스터사가 50대 50 지분으로 참여한 유럽 최대의 지상 장비 방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KNDS가 공개한 세부 정보를 보면 레오파드의 ARC 3.0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과 교전할 수 있는 30RCWS를 갖추고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차에 장착된 베트로닉스 전자지도에 의해 적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및 자동 장전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오파드의 ARC 3.0의 가장 큰 장점은 무인 포탑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포탑 탑재 능력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새로운 포탑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120 주포는 물론 수년 전부터 개발 중인 130 및 140 주포도 장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120에서 140까지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아스칼론포 시스템 테스트에도 성공했으며 1시간 만에 주포 교체가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10초에 3발 발사할 수 있고 군인도 기존 4명에서 3명만 있으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레오파드의 ARC 3.0는 상부 공간이 없어 APS를 측면에 다느라 포탑 옆 통수가 툭 튀어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포탑 전면이 잘 뚫린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갑을 추가하다 보니 포탑이 앞으로도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형이라고는 하지만 레오파드 2에 비해서 포탑이 전후좌우로 전부 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 주유를 할 때나 운전수가 타고 내릴 때마다 포탑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구나 경량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 중량을 늘리는 선택을 한 독일 방산 업체의 판단력 자체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와 독일은 이 신형 전차가 30대구경 RCWS를 갖추었고 대드론 방어 능력은 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레오파드의 ARC 3.0의 RCWS는 능동방어 시스템의 레이더에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급진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이게 정말 실제로 양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드론 제밍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아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레오파드의 ARC 3.0의 운명이 이전에 공개된 독일의 차세대 전차 EMBT처럼 시제품만 만들어지고 양산을 못할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이런저런 최신 기술을 장착했으니 레오파드의 ARC 3.0의 가격은 최소 전차 한 대당 단가가 최소 6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차 1대의 가격이 600억 원이라니 결론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시제품에는 전부 넣어놨어. 가격은 기존 레오파드 전차의 5배야. 언제 배송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어.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 KEPL 전차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는 산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모델로 세계 최초로 유기압 현수장치 ISU가 적용됐는데요. 이는 센서가 지형을 스캐닝한 뒤 서스펜션을 전자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덕에 울퉁불퉁한 산악과 하천 지형에서 주행 안정성, 기동감, 사격 정밀도가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투 중량도 56T에 불과해 에미레이나 레오파르트 EA8보다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화력도 동급 모델을 압도합니다. 55구 경장 120 활강포와 최신형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K279를 사용합니다. 표준 전차 교전 거리인 2000m에서 70만 800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용 KWA3나 독일 DM63을 능가하는 것으로 러시아 최신형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을 일격에 뚫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폴란드형인 KEPL 전차에는 4채널 대드론 제밍 시스템을 탑재했고 수출용 KEX 전차에는 대드론 제밍총을 장착하여 고객의 요구와 전장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제밍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옛날의 독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신형 전차에 대한 반응이 그저 그런 가운데 최근 독일의 유럽 방면에 커다란 계약 하나가 날아갔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레오파드 EA8 전차에 관한 계약을 말입니다. 더구나 그 계약이 한국의 K 전차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자 전통적인 군사 강국인 독일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6월 11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프랑스 독일 합작 KNDS가 레오파드 EA8 전차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의 결렬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인 KNDS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협상은 2023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주력 지상전투 시스템 MGCS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가 C1 아리에테 전차 일부를 레오파드 EA8 전차로 대체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PL 전차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방산 강국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K 전차의 폴란드형 모델인 KPL 전차는 폴란드, 즉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전차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주장하는 유럽 내 생산 전차여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레오파드 EA8 전차 도입 움직임은 2023년 3월 이탈리아 육군 참모총장이 레오파드 EA7 전차 최대 250대를 80억 유로에 구매할 것임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중에 도입 숫자는 나중에 125대로 축소되었고 도입 차종도 EA8로 변경되었습니다. 125대로 축소된 것은 이탈리아가 필요한 전차가 250대인데 이 가운데 125대는 보유한 아리에테 전차를 개량하여 메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이 결렬되면 50억 유로 54억 달러 규모의 궤도식 전투 차량 50대 제작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업계 소식통들은 이탈리아가 레오파드 EA8 전차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독일 업체인 라인메탈이 개발한 KF-51 판더 전차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은 이탈리아가 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포신과 사격 통제 장치, 통신 시스템 등을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이런 이탈리아의 요구 조건을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보다 더 무른 선택지, 한국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탈리아는 협상 결렬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의 요구 상황을 충족하고 최신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른 자격을 갖춘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지상 전투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같은 유럽 내 국가의 전차인 라인메탈의 링스 등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방산 계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전차 도입 사업이 KF-51과 K 전차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혼돈의 이탈리아 주력 전차 사업,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한국의 생산 능력, 대한민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온갖 테스트를 거친 전차라는 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100% 충족시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능력과 뛰어난 내구성 및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와의 K 흑표 전체 계약은 거의 다 왔다. 이제 딱 반걸음 정도만 남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루마니아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과 협상 중인데요. 이런 K 전차라면 이탈리아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15척의 주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1위의 조선사 중국 선박공업에게 의뢰한 선박으로 한국을 누르고 세계 조선업 1위가 되었다는 중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원지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최근 중국 선박공업그룹 CSSC 자회사인 황푸원청 조선소에 주문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2위 해운사가 향후 핵심 선박으로 선정한 배 건조를 늦췄다는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 연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발주가 차세대 연료인 메탄 올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이 중국 기업의 소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15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선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세대 연료인 메탄 올선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끄텄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건조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설계한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계약을 맺은 뒤 조선사가 도면을 제출하고 선사의 요청에 따라 수정 및 검수를 받는 시기에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머스크가 아예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을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술이 확보될 때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스크는 이 메탄 올선을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게 맡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에 맡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LNG 이후 미래 선박 연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둘 하나입니다. 올해 한국 조선사가 암모니아 선박을 수주할 때 중국 조선사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암모니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 길이가 짧아서 생산이 빨리 이뤄질 수 있고 마진도 암모니아선이 메탄올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치 발주가 모두 끝났다며 역대 최고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메탄올선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초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 16,200TEU급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며 기술력을 알렸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수주하며 최강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에 집중 발주하는 이유는 도크가 꽉 찬 한국 조선사의 발주를 넣기 어려워서입니다. 결국 빨리 선박이 필요한 머스크 등 해운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메탄 올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메탄 올선을 싹쓸이해 경험을 쌓고 자신들이 앞으로 한국과 같이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사들이 암모니아선 대신 메탄 올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비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 올선 주문을 한 선사에게 발주 연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할 때 무조건 한국 조선사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선박의 운용 안정성을 제일 중시하는 만큼 인도 시기가 늦더라도 한국 조선사의 메탄 올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메탄 올선 15척의 발주 연기가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 공세를 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큰 사건을 터뜨려왔습니다.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주는 1월에 지난해 고장으로 수출 터미널 가동을 방해했던 중국 대형 LNG 운반선을 6개월간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이 LNG선은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멈춰섰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통해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래된 건조 경험으로 LNG선 등 한국과 같은 고부가가지선까지 수주한다고 자랑했지만 계속되는 낮은 품질로 인해 망신을 당하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카타르에너지의 2차 LNG 프로젝트에서 100억 달러를 웃도는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LPG선 시장에서도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 가치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계가 메탄올, LNG선 등 고부부 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고객이 일본 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들도 일본 조선사를 두고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을 올해 8개월간 한국 조선업계에 46억 달러 규모의 선박 33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현대미포조선에 12척의 MRMEDIA UM 레인지 탱커를 발주한 일본 니센카이유는 올해 들어서도 20척에 달하는 MR탱커를 발주하며 현대미포의 주요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그리스는 18%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주의 40%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고 글로벌 조선업에서 1위에 올라섰다고 큰 소리치지만 대부분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저부가 가치 선박들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선사들의 발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 선사가 발주한 선박이 무려 154척으로 23%를 차지했는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에게 물량이 밀려서 중국을 선택하는 해운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수주 또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5일 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